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만성질환의 뿌리에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명확하다면 해결책도 명확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는 것도 되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혈당 관리가 곧 건강 관리다 라는 말에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보통 건강검진에서 혈당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으면 안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읽을 책 벤저민 빅먼의 왜 아플까에서는 많은 현대인이 혈당 수치는 지극히 정상인데도 몸속에서는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소리 없이 진행 중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기에 저자는 이를 현대인의 숨겨진 질병이라고 경고합니다. 비만, 심장병, 고혈압, 심지어 암과 치매까지 우리가 전혀 다른 질병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만성질환들이 사실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단 하나의 원인에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쓴 벤저민 빅먼 박사는 미국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에서 비만대사 수술 연구로 생물에너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싱가포르 국립대학 듀크 의과대학원에서 인슐린 저항성에 초점을 맞춘 대사질환 연구를 이어간 세포대사와 생리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현재는 브리검영 대학 교수이자 당뇨 연구소 소장으로 인슐린 연구의 최전선에 서 있는 분입니다. 저자가 지목한 인슐린 저항성의 주범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빵, 면, 단 음료 같은 고탄수화물 식단, 그리고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이 몸속 인슐린을 끊임없이 자극해 결국 신진대사를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이 책은 인슐린 저항성이 왜 위험한지, 무엇이 인슐린 저항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인슐린 저항성을 입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닥터3를 운영하는 황성혁 신경외과 전문의와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이스 펑 박사가 강력 추천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슐린 저항성이 왜 만성질환과 노화의 근본 원인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대사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벤저민 빅먼 박사의 왜 아플까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인슐린 저항성이란 무엇인가? 인슐린 저항성은 유행병이다. 미국 전체 성인의 절반, 미국인 3명 중 1명은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수치는 성인의 88% 정도까지 높여 잡을 수도 있다. 앞으로 얼마나 흔한 질병이 될지 생각하면 더 불안하다. 미국에 국한된 문제로만 볼 수도 없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상황은 더욱 암울해진다.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사람의 80%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으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인도의 성인 인구 중 절반이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이것은 새로운 추세가 아니다. 국제당뇨병 연맹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 인슐린 저항성 환자의 수가 2배 증가했으며 20년 이내에 다시 2배가 될 전망이다. 인슐린 저항성은 한때 주로 부유한 노인들에게서만 발생하는 풍요병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4세 환자가 보고된 바 있으며 또한 북미 어린이의 최대 10%가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있으며 그 수는 저소득 국가가 고소득 국가를 앞지르는 추세이다. 설상가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자신의 증상을 알지 못하며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 들어본 일조차 없다.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질환과 투쟁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선은 사람들에게 이 병을 알려야 한다. 인슐린이란 인슐린 저항성을 파악하려면 먼저 인슐린을 이해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인슐린을 당뇨병 환자들의 치료약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이다. 대부분의 호르몬과 마찬가지로 인슐린은 췌장에서 생성돼 혈액을 통해 이동하면서 몸의 다른 부위에 영향을 준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인슐린의 역할은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것이다. 혈당을 높이는 음식을 섭취하면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고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이 뇌, 심장, 근육, 지방 등의 다양한 조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한다. 또한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체의 모든 조직,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한두 가지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통인 다른 호르몬에서는 매우 찾아보기 힘든 특징이다. 인슐린은 인체의 모든 세포에 영향을 준다. 인슐린이 미치는 효과는 세포에 따라 다르다. 인슐린이 간세포에 작용하면 간세포는 무엇보다도 지방을 합성한다. 인슐린이 근육세포에 작용하면 근육세포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한다. 인슐린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조절하고 세포의 크기를 바꾸고 다른 호르몬의 생성에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세포의 생과사를 결정한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세포로 하여금 보다 작은 물질로 큰 물질을 만들게 하는 능력, 즉 합성대사라 알려진 과정이다. 따라서 인슐린은 합성대사 호르몬이다. 분명 인슐린은 중요한 호르몬이며 인슐린이 적절하게 기능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정의한다. 이 책의 중심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의 반응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세포에 인슐린 내성이 생겨 인슐린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몸 전체의 많은 세포가 인슐린 저항성을 갖게 되면 그 신체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서는 어떤 세포들은 이전과 동일한 반응을 얻기 위해 정상보다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의 핵심적인 특징은 이전보다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고 종종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슐린의 주요 역할은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다. 혈당 수치가 높게 유지되는 것은 위험하고 심지어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몸은 혈액 내 포도당을 다른 곳으로 옮겨 혈당 수치를 정상화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인슐린이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포도당을 조절하기 어려워 높은 혈당 수치를 정상화하지 못한 채 당뇨병의 보편적인 징후인 고혈당증에 이른다. 하지만 제2형 당뇨병으로 발전하기까지는 상당 기간 인슐린 저항성이 지속되어야 한다. 인슐린은 거의 언제나 포도당의 배경 정도로만 언급되는데 인슐린이 신체 전역에서 하는 수백, 어쩌면 수천 가지 역할을 생각하면 정말 공정치 못한 상황이다. 어쨌든 몸이 건강하다면, 즉 혈중 포도당이 정상인 경우라면 인슐린도 보통은 정상이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인슐린 수치는 포도당을 기준으로 예상한 수치보다 높다.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병을 설명할 때 포도당을 주연으로 취급하는데 사실 포도당은 조연에 불과하다. 즉 포도당은 당뇨병을 진단하고 추적 관찰하는 데 사용하는 혈액 내의 전형적인 지표일 뿐이다. 그보다는 인슐린 수치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을 진단하지 못하는 것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반드시 고혈당 상태는 아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있더라도 혈당치가 완벽하게 정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슐린 저항성일 때 정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일까? 짐작이 가는가? 그렇다. 인슐린 수치이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정상보다 인슐린 수치가 높다.
다만 지나친 혈중 인슐린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 기준을 합의하기 어렵고 병원에서 혈중 인슐린을 일상적으로 체크하지 않는데도 문제가 있다. 또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져도 혈당이 정상 범위로 유지되는 상태는 몇 년, 심지어는 몇십 년 계속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져 아무리 많은 인슐린이 생성돼도 더 이상 혈당을 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문제를 깨닫지 못한다. 보통 포도당 수치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부분의 기본 검사에는 인슐린 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시작되고 수년이 지난 뒤에야 질병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역사와 과학이 이런 방향으로 진행된 것은 무척 유감스러운 일이다.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진단을 받지 못하는 원인, 즉 우리가 인슐린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대단히 안타까운 부분이다. 인슐린을 좀 더 쉽게 측정할 수 있었다면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을 한 덩어리로 취급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훨씬 더 빨리 만들어졌을 것이다. 좀 더 연관성이 큰 지표인 인슐린을 찾았을 테니 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제2형 당뇨병에서는 인슐린이 포도당보다 훨씬 더 나은 예측 변수이다. 인슐린을 예측 변수로 보면 20년을 앞서 문제를 예측할 수 있다. 이야기를 진행하기에 앞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첫째, 인슐린 저항성이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은 사실이다. 제2형 당뇨병은 곧 인슐린 저항성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런 관계를 이해하려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제2형 당뇨병은 신체가 혈당 수치를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지점, 즉 126mg/dL 이하로 억제할 수 없는 정도까지 진행된 인슐린 저항성이다. 이제 누군가가 당뇨병의 해악을 이야기하면 그 말을 인슐린 저항성으로 생각하라. 그것이 더 정확하다. 예를 들어 이혼 여성이 당뇨병의 가족력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그녀에게 인슐린 저항성의 가족력이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 둘째,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건 혈액 속에 인슐린이 정상보다 많다는 의미로 바꾸어 말하면 고인슐린 혈증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인슐린 저항성 자체가 사망의 원인은 아니지만 목숨을 위협하는 다른 증상들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해선 안 된다. 이 말은 인슐린 저항성의 해결이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포인트라는 뜻이기도 하다. 사실 인슐린 저항성은 뇌, 심장, 혈관, 생식기관 등의 문제를 비롯해 엄청나게 많은 심각한 만성 질환에 관여한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단순히 불편한 정도를 뛰어넘어 매우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뜻이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심장질환이나 기타 심혈관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한다. 그 외에도 인슐린 저항성은 알츠하이머병,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기타 여러 가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슐린 저항성은 왜 생기는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사람들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과정이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한다. 그러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구성 요소다. 이 둘은 신체가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손상을 입었을 때 회복 및 치료를 위해 존재한다. 신체의 1차 면역세포는 필요에 따라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반응을 이용해서 침략자를 물리치고 조직의 자가 회복을 돕는다. 이렇듯이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 과정은 필요하고 또 종종 유익한 과정들이다. 하지만 특정 환경에서는 이들이 선을 넘어 인슐린 저항성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염증. 감염에 수반되는 문제들을 연구하던 연구자들은 처음에는 염증을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으로 파악했다. 염증의 증가가 수반되는 장기 감염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감염성 단핵 구중과 같은 감염성 질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장 확연한 관련성을 보여준다. 잇몸의 염증, 즉 치주염도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은 신체의 면역 체계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과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의 몸이 자신의 관절을 공격하는 염증성 관절 질환인 류머티즘성 관절염도 인슐린 저항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심한 염증을 경험하는 사람은 인슐린 저항성도 심각하다. 이런 문제는 루푸스와 크론병 같은 염증성 자가 면역 질환에서도 관찰된다. 폐혈증과 같은 치명적 형태의 염증도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진다. 폐혈증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비만 역시 염증성 질환이다. 사람의 지방세포가 지나치게 커지면 혈액 속의 면역 단백질 수치가 만성염증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간다. 지방 조직은 사이토카인 단백질 등 염증성 단백질과 호르몬을 생산할 수 있다. 사이토카인이 지방세포에서 흘러나오면서 몸 전체 세포, 특히 간과 근육에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한다. 염증 경로가 활성화되면 무해한 지방이 세라마이드라는 위험한 지방으로 변해서 세포 속에서 적극적으로 인슐린 신호에 반하는 작용을 한다. 세라마이드가 축적된 조직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산화 스트레스. 산화 스트레스는 해로운 분자들이 세포에 유발하는 피해를 총칭하는 말이다. 이 해로운 분자들은 보통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온다.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과정은 항상 일어나는데 그중 하나가 산소를 물로 바꿀 때이다. 이것은 복잡한 과정이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산소 분자에 수소 원자와 전자를 더해 물이 나오는 것이다. 문제는 산소가 수소 없이 전자만 얻을 때 생긴다. 이로 인해 활성산소란 문제성 분자를 생산하는 일련의 단계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성된 산화 스트레스는 인슐린이 해야 하는 일을 비롯해 단백질이 세포 내에서 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인슐린에 대한 세포의 정상적인 반응에 관련된 여러 단백질의 영향을 받아 적절한 기능을 멈추면서 세포의 인슐린 반응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이 지배적인 이론이다. 산화 스트레스 방정식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해로운 반응성 분자를 생성하는 인자와 그런 분자를 제거하는 인자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운동은 스트레스를 주는 활동이다. 운동은 근육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산소 생성을 가속화한다. 그와 동시에 운동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도 높인다. 중요한 것은 활성산소에 대한 방어 능력의 개선이 운동이 유발한 급격한 활성산소 생성보다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운동의 순효과는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는 고마운 존재이다. 이 강력한 두 가지 무기가 없다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감염 등의 속수무책이 되고 만다. 그렇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습관의 결과로 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라는 무기가 우리 자신의 몸을 겨누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에 따라 만성적인 대사 혼란이 빚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한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생활환경. 너무 적은 소금 섭취. 오타가 아니다. 소금을 너무 적게 먹는 것은 신진대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소금이 혈압을 올릴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의사들은 수십 년 동안 소금을 적게 먹으라는 충고를 해왔다. 소금을 지나치게 적게 섭취하는 편이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데에 따른 위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이 생각은 틀렸다. 한 연구에서 정상혈압과 고혈압인 남성 27명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소금 섭취를 제한했다. 연구 결과 그들의 혈압은 떨어지지 않았으며 인슐린 저항성을 갖게 되었다. 이 결과를 보면 연구진이 소금 섭취 제한의 악영향에 주목하고 싶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추가 연구는 지나치게 적은 소금 섭취가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진다는 관찰을 뒷받침했다. 152명의 건강한 남녀가 몇 주간 소금 섭취가 많은 식단과 소금 섭취가 적은 식단으로 시기를 바꾸고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인슐린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측정했다. 이전의 연구와 비슷하게 소금을 적게 섭취한 피험자들의 인슐린 저항성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소금 민감성 반응은 호르몬을 기반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소금 섭취가 줄면 신장은 소변을 걸러 몸 밖으로 내보내기 전에 소금을 가능한 한 많이 재흡수하여 다시 혈액으로 보내는 과정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알도스테론이 작용하는데 알도스테론은 소변의 소금을 재흡수함과 동시에 인슐린에 반대로 작용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 일상적인 활동.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생활과 일상의 과제를 갖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건강한 인슐린 기능을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몇 가지 활동이 있다. 잠. 이상적인 야간 수면 시간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수면 부족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명백하다. 수면 부족의 부정적인 효과 중 하나는 내분비계의 확연한 변화이다. 호르몬이 변화하는 것이다. 특히 일주일만 수면이 부족해도 정상적인 수면이 이루어진 주에 비해 인슐린 저항성이 약 30% 더 상승할 수 있다. 최근엔 이 영향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가 있는데 이틀간 수면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사람들이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었다.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생활.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격언은 인슐린 민감성과 신체 활동에도 적용된다. 몸을 덜 움직일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가능성은 커진다. 이 현상은 너무 광범위하게 관찰되고 너무나 강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나이를 먹으며 악화되는 주된 이유가 신체 활동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이다. 건강한 사람도 며칠만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눈에 띄게 나타나며 나이가 들수록 심화된다. 단 일주일만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 인슐린 저항성은 7배가 높아진다. 몇 주간 움직이지 않으면 인슐린 저항성에 장기적인 영향을 준다. 다시 몸을 움직이더라도 계속해서 몸을 움직인 사람보다 인슐린 저항성이 몇 주간 거의 2배나 높게 지속된다. 몸을 사용하지 않는 데에서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은 대부분 근육으로 인한 것이다. 근육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지는 것인데 흥미롭게도 인슐린 저항성은 사용되지 않는 근육에 대응하여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해서 움직이지 못하면 그 다리의 인슐린 민감성은 단 며칠 만에 움직이는 다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움직이지 않는 근육의 인슐린 저항성을 설명하는 분자 메커니즘은 정말 놀랍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염증 경로를 모방한다. 우리는 염증이 어떻게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지 알아보았다.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데 사용하지 않는 근육에서는 염증 반응이 늘어나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한다. 지나치게 오래 앉아 있는 것이 크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지만 실제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굉장히 높이는 행위이다. 이에 관한 대단히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 식사 전에 2시간 동안 앉아만 있게 한 사람들과 앉아있다가 일어났다가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비교한 것이다. 계속 앉아있던 사람들은 식후 혈당 반응이 약 45% 높았다. 앉아있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에 미치는 피해를 완화시키는 간단한 해법은 약 20분마다 잠깐씩 자세를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끔 몸을 풀어주거나 몇 초 동안 근육을 수축시키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인슐린 저항성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똑똑하게 먹기. 식품에 관한 증거. 이제 인슐린 저항성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해법, 음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가장 강력하지만 가장 변화시키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다. 최근 수십 년간 이를 주제로 한 글이 너무나 많이 발표되었기에 식이 변화의 결과가 인슐린 민감성에 미친 효과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발표된 연구를 신중히 분석하는 일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분석의 결과로 나는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식이에 있어서는 우리가 틀렸었다는 것이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건강학적 영향을 결정짓는 정치적 어젠다와 과학적 프로세스 간의 전쟁에서 칼로리 수치와 칼로리 유형이 대결하게 된 것이다. 칼로리 수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수학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소비하는 것보다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면 날씬해지고 인슐린에 민감해지며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면 뚱뚱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고 말이다. 반면 칼로리의 유형, 섭취 영양소가 수치보다 연관성이 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영양소는 소비되면 신체의 호르몬, 특히 인슐린에 영향을 주며 이 영향이 인슐린 저항성, 체중 증가, 그리고 결국은 질병을 유도한다고 말이다. 칼로리 제한. 우리 사회에서 체중 증가를 막거나 체중 감소를 돕기 위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식이요법은 칼로리 제한이다. 이 방법이 인슐린 저항성을 고치려는 시도에도 사용된다. 그러나 칼로리 제한은 체중 감소를 가져오긴 하지만 단기에 그치며 인슐린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치가 않다. 이런 모순적인 발견은 감소한 체중의 유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칼로리 제한의 문제 중 하나는 체중 감소가 몸의 어느 부위에서 일어날지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체지방의 감소이다. 하지만 칼로리 제한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약한 기하의 상태에서 인간의 몸은 근육과 뼈를 비롯해 그 사람이 가진 제지방까지 감소시킨다. 제지방은 체중으로부터 체지방량을 제외한 값이다. 제지방 감소가 가져오는 문제는 확연하다. 제지방, 특히 근육이 줄어들수록 인슐린 민감성을 가진 조직이 줄어든다.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은 혈액에서 포도당을 없애고 인슐린 수치를 기준치로 되돌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조직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 칼로리 제한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다. 한 유명 연구는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이 이전에 인슐린 저항성이나 병력이 없었던 비만 환자에게 미치는 대사적 결과를 탐구했다. 실험 대상자들은 하루에 800칼로리 정도만 섭취했고 이에 따라 각자 다른 정도로 체중 감량이 일어났다. 대상자들은 8에서 35kg을 감량했다. 체중과 인슐린 저항성 사이의 연관성과는 대조적으로 이런 체중 감량 상태에서 실험 대상자 절반 이상에게서 제2형 당뇨병 수준에 이르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 심각한 칼로리 제한의 경우 신체는 단 며칠만 해도 인슐린 저항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극히 낮은 칼로리로 식이를 제한하면 몸은 스트레스를 느낀다. 이는 호르몬 수치의 변화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전형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상당한 증가이다. 코르티솔이 하는 호르몬 활동의 하나가 인슐린의 작용을 막고 혈당을 높이는 것임을 기억하라. 하지만 코르티솔과 인슐린의 적대적 관계는 단순히 포도당을 높이려 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코르티솔은 근육을 인슐린 저항성으로 만든다. 게다가 갑상샘 수치는 급락하고 이는 대사율을 떨어뜨리는 것 외에도 여러 문제를 악화시킨다. 갑상샘 호르몬은 인슐린 신호를 정상으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갑상샘 호르몬 저하는 몸을 더 심한 인슐린 저항성의 상태로 만든다. 간헐적 단식 혹은 시간 제한 식이요법. 식사 시간은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자주 먹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약 30년 전만 해도 대다수 성인과 어린이의 식사 간격은 거의 5시간이었다. 반면 오늘날에는 이 간격이 3시간 30분으로 줄어들었다. 그나마 간식은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다. 보통 1980년대까지는 간식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다양한 식이요법에서 공통적 맥락은 언제, 얼마나 자주 먹을 것인가이다. 이에 대한 조언도 다양하다. 어떤 접근법은 하루에 2-3끼로 먹는 횟수를 줄이고 끼니 사이에도 충분한 간격을 두는 반면 어떤 전략은 며칠간 정상적으로 식사를 한 뒤 하루 동안 완전히 금식을 하라고 말한다. 이와는 반대로 일부 식이요법은 하루에 6에서 8회 소량의 식사를 권하기도 한다. 알다시피 식사를 할 때 혈중 인슐린 수치는 포도당 수치를 조절할 수 있을 만큼 올라간다. 높아진 인슐린 수치는 인슐린 저항성 발생에 가장 관련성이 높은 요인이기 때문에 하루 중 인슐린이 낮게 유지되는 시간을 보장하는 식이 계획을 따르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주 먹을수록 인슐린 조절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추측을 하게 될 것이다.
식사 시간에 대한 자료에서는 하루 동안 몇 번 먹는지, 하루 동안 어떻게 먹는지 이 두 가지 측면을 봐야 한다. 장기간으로 볼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단식을 하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가능성이 절반 정도이다. 짧은 시간을 두고 봤을 때는 매일 적은 양을 여러 번 먹는 것보다 많은 양을 적은 횟수로 먹는 것이 더 큰 개선 효과를 낸다. 하루에 먹는 끼니의 수를 줄이는 것이 인슐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유는 끼니 사이에 포도당과 인슐린이 정상인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자주 식사를 하면 인슐린 수치는 먹는 양에 관계없이 두어 시간마다 높아진다. 인슐린 치료를 받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간헐적 단식을 실시한 최근의 한 연구는 잦은 24시간 단식이 인슐린 민감성 개선에 대단히 효과적이어서 참가자들이 인슐린 사용을 중단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를 보였다. 실제로 한 환자는 단 5일 만에 투약을 중지하는 효과를 얻었다. 대체 전략은 매일 특정한 시간에만 식사를 하는 것이다. 아침과 점심만을 먹거나 점심과 저녁만을 먹는 식으로 말이다. 이런 시간 제한 식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의 인슐린 민감성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단식의 여러 효과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것이다. 인슐린은 단식을 하면 바로 떨어지지만 인슐린의 상대역인 글루카곤은 증가한다. 단식의 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글루카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대사의 관점에서는 동전의 양면이다. 인슐린이 몸 안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글루카곤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어 한다. 글루카곤은 몸이 지방세포를 압박해 그들이 가진 지방을 공유하도록 하고 간을 압박해 그들이 포도당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저장된 에너지를 방출하기를 원한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대사 과정에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두 호르몬의 균형은 어떤 대사 과정이 실제로 일어날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인슐린 글루카곤 비율을 통해서 단식과 식사가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는 것은 대단히 유용하다. 탄수화물 제한. 지나치게 많은 인슐린이 인슐린 저항성의 주된 동인이라는 것을 알면 해법의 반응 사슬은 확연하게 드러난다.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혈당이 떨어지고 혈당이 떨어지면 혈중 인슐린이 떨어진다. 그러면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된다. 인슐린이 낮아지면 인슐린 장치에 일종의 재설정, 민감성 회복이 이루어진다. 단백질은 약한 인슐린 분비를 유발한다. 반면에 탄수화물은 눈에 띄는 인슐린의 증가를 가져온다. 탄수화물의 종류와 섭취한 사람의 인슐린 민감성에 따라서 급증의 정도와 지속기간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대략 10배 정도 증가한다. 지방은 인슐린 분비를 전혀 유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슐린 분비 폭증 인자, 탄수화물, 특히 정제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단백질과 지방, 특히 정제되지 않은 인슐린 분비 저지 인자를 늘리는 시기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방법일 것이다. 벤저민 빅먼 박사의 왜 아플까? 어떠셨나요? 인슐린 저항성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몸의 경고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